방금 소개받은 그 서초구청에서 그 부동산 정보과장을 역임을 했고요. 국장으로 퇴직해서 현재는 그 호서대학교에서 박사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 김상현 회장님은 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또 제 제자분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좀 특강을 요청을 하셔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그래도 서초구에서 나름대로 건물도 갖고 계시고 또 뭐 나름대로 서초 강남 지역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부동산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첫 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3번 일단 이번 달에는 3주 강의를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3개 테마를 하는데 첫 강은 우선 강남권의 그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인데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초구의 그 지금 뭐 개발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고 특히 그 70년대에서부터 한강변에 그 아파트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이 현재 그 강남이 30년이 넘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변화가 주어지면서 또 도심이 또 어떤 변화가 주어지고 그래서 권역별로 약간씩 변화되는 내용과 연결해서 현실하고 맞춰서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나 그 다음 주 강의에 대한 거는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서초구를 기본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계기가 되면 구별로 해달라고 그러셔도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서초구니까 서초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기가 되면 또 다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뭐 아시다시피 한강변을 서초구뿐만 아니라 한강을 중심으로 1976년도에 아파트 지구라는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과거는 이제 용동 토지구 일정인 사업이라 해서 강남 전체 지역이 토지구 일정인 사업지구에 지정이 됐는데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반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여의도 이천 뭐 이런 데가 뭐 요즘에 한장 핫 이슈로 뜨고 있는 데들이 거의 다 70년대. 근데 70년대, 76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최초의 분양이 된 게 반포에 요즘 핫 이슈로 뜨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거기가 최초 분양가가 평당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맞히시는 분 내가 오늘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당이요? 네, 평당 분양가. 5천? 평당 분양가인데 76년도 최초 분양 때 17만 5천 원. 270. 17만 5천 원. 또 270. 예, 100만 원. 15만 원. 15만 원. 또 30만 원. 200. 30만 원. 30만 원. 7, 8만 원 가세요. 7, 8만 원. 20만 원. 맞히셨습니다. 예. 박수 쳐드리세요. 이거 저희 회사에서 만든 기념품인데 배터리입니다. 충전하시라고. 그때 당시에 최초 분양가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분양은 조합원 분양가는 4천만 원대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18평이 자그마치 18억 7천, 전용 면적 18평이 그러면 평당가가 얼마가 된 거죠? 1억이 넘었죠. 그죠? 건들면 넘어간다 그러던데. 여기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 분양이 된 게 1억만 쳐도 몇 배가 뛴 거죠? 500배가 뛰었어요. 그죠?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500배가 넘었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 분양가 4천만 원대 현재 시세는 1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극동 아파트가 이제 7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여기는 그 이제
아파트들이 보면은 과거에는 그 작은 평형의 아파트들이 그 집중적으로 져져 있었어요, 여기가. 가지고 서민형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77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76년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벌써 값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뛴 거죠. 돈의 값어치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30만 원대 뛴 아파트가 지금은 여기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평당 시세가 5천만 원이 넘어요. 5,400, 한 50만 원 정도 평균치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여기는 한 181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지별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지역에 어느 지역이 핫 이슈로 뜰 수 있고 앞으로 미래 값어치가 더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상황 판단하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0만 원대가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181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반포 3차가 지금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죠. 한 이슈로 또 있고, 바로 그 옆에가 아쿠르 리버파크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게. 여기도 최초에 분양이 됐을 때 여기가 신반포 아파트가 따지고 보면 이때는 얼마대냐. 평당 분양가가 49만에서 55만 원. 이때 분양이 됐다가 근데 이제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뭐 70년대는 거진 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같으면 아파트 분양한다면 그냥 한 번에 착 분양되는 게 아니라 뭐 1년 이상 걸리기도 했고 특히 그 잠실 5단지가 핫 이슈로 떠 있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이제 시세가 평당 오늘 확인해 보니까 평당 한 6,600에서 700 정도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재건축이 됐을 때 값어치는 현재 인근지가. 근데 여러분들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는 걸 알고 계시죠? 과거의 사례도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과거에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제가 지금 30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있는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책을 만드는 준비 작업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오늘 깊이 있게 못 해드리고 초반에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이게 연도별로 바뀌는 상황을 그림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벌써 보면 한 100배가 이상이 넘게 부동산 가격이 뛰었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성 2차 아파트는 어디냐면 삼성전자에 있는 쪽에서 서초구청 방향으로 뒷골목에서 올라가서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가 이제 뱅뱅사거리고 우성사거리. 네, 재건축이 좀 추진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여기도 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좀 보면은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는 높지 않고 기존에 이제 서초 우성 2차가 서초 내면 STG로 바뀐데 여기는 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한 6,3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평당 4,200만 원대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죠, 건물이. 그러니까 벌써 그 시장의 그림을 보면 캡이 벌어져 있잖아요. 졌을 때, 안 졌을 때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죠. 무지개 아파트는 아까 이제 우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무지개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도 78년대 분양가가 70만 원대였어요. 70만 원대였는데 현재는 한 5,200에서 300만 원 수준에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에 대비했을 때는 한 7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3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제 분양가가 그때는 70만 원대, 78년도니까 70만 원대 됐는데 여기 이제 5,170만 원 정도 수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73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신반포 15차가 좀 제일 늦게 된 편이에요. 지역에서는. 최초 분양이 이게 81년도 분양이 됐는데 이때는 100만 원대가 넘어버렸어요. 81년.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이제 이따 마지막에 이제 바뀐 내역을 보면 10년 주기로 단위가 막 큰 변화가 주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반포 15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평당 한 5,600만 원대 해가지고 40.6배 정도 뛰었는데 그 배수가 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포 저기 우성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채권 입찰제로 최초로 이게 시행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재건축 하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구미주택 규모 30평형 아파트가 총 분양액이 3,400 한 저기 65만 원 정도 됐는데 평당가액이 한 15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었죠. 근데 채권 입찰 최고액이 분양가를 넘어가 버렸어요. 분양가가 3,465만 원이었는데 채권액을 4,650만 원을 써서 당첨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이렇게 히트를 치면 최고가를 쓰고 샀으면 그게 어떤 뭐 로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분은 어느 분이든지 이렇게 최고가 쓴 분들은 꼭 세무조사를 받잖아요. 그죠? 18.7평 산 것도 아까 그 아크 리버파크도 그 젊은 사람이 샀잖아요. 가지고 집중적인 자금 출처라든가 모든 걸 이자 뜻이 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부담부 증여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으로 쓰고도 또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사놓고 또 벼락을 맞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아파트 이제 연도별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76년도에 평당 분양가가 2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81년대 가면 벌써 100만 원이 뛰죠. 벌써 91년도 때 가면 평당가가 400만 원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가니까 1000만 원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의 값어치가 이게 따지고 보면 세월이 갈수록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고 다시 샀을 때 동일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돈이 남았어야 그게 남는 거죠. 그죠?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갔을 때 2천만 원대가 되고 또 2008년도 가니까 3천만 원대로 바뀌죠.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4천만 원대에 일반 분양가에 기본 상식적으로는 가고 시장 상황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좀 춤을 추고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제가 30년 주기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정부 정책이 딱 정해져 있어요. 틀에 박힌 대로. 요 내용이에요. 요거 가지고 정부가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토부에서나 뭐 재경부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주택 공급 규정에서 국민주택 규모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높이냐 낮추냐에 대한 그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뭐 가격을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기본세율 가지고 세율을 높여줄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 갖고 이제 춤을 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리 조정은 과거서부터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용 평수 가구 조정하는 게 이제 기본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가지고 이제 높게 좀 많이 어느 쪽을 많이 짓느냐 숫자를 또 줄이냐 늘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제일 뭐 핵심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이 항시 폭등을 하거나 뛴다고 그랬을 때는 무조건 세무조사는 뒤따랐어요. 역대적으로. 그리고 항시 보면 미성년자 명의취득은 시대 때마다도 항시 들여다보면 있었고요. 매스컴에 언론에 났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담부 증여, 미등기 전매. 이런 것은 항시 이슈화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담부 증여는 그동안 뭐 여기 좀 보니까 전부 거진 다 연세들 드신 분들인데 자제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이제 뭐 증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부담부 증여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원 기본적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뒤지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기본 자금 만들 때 절대 그 본인 돈에서 나가게 흐름이 보이면 그거는 이잡듯이 짓는 데서 잡히니까 요즘에 돈의 흐름은 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는지 제가 아시는 지인분 같은 경우는 자제분한테 가게를 하나 차려줘요. 그건 세금을 내고 차려주고 거기서 세입을 많이 올리게끔 만들어요. 그저 버는 돈이 자기한테로 가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뭐 빌딩을 사서 사는데 소규모 주익형 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올려서 원금 플러스 자기 또 수익을 올려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 단속반 투입은 항시 있는데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도 이게 전부 반복돼 있어요. 제가 이제 7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밖에 못 들어왔어요. 초입까지 지금 이제 자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면 또 그거는 또 별도로 특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파트에 대한 맛은 그냥 가볍게 일단 터치식으로 드렸고, 서초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는 여기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타운이 들어왔죠. 근데 삼성타운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세가 얼마 정도 갔을까요? 삼성전자 들어오기 전에 시세가. 도로변에 상가들 시세가 얼마나 갔을까요? 7천만 원. 그렇죠. 7천에서 위치에 따라서 1억 5천 정도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시세가 얼마죠? 4억 5천. 5억이 넘었죠. 5억 넘은 적이 언젠데요. 뉴욕제가가 5억, 뉴욕제가 얼마에 갔더라? 5억이 넘었어요. 5억 2천이든가 4천이든가. 뉴욕제가요, 5억 1,700에 팔렸어요. 예. 근데 그분은 취득하신 분은 저 분당에 있는 그 전찰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그걸 사놓고 고생께나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공시지가를 잔뜩 올려드렸더니 현직에 있을 때 본인이 비싸게 사시는 바람에 주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와서 또 뭐 가격 낮춰달라고 그러시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렇게 비싸게 사셔가지고. 근데 꼬임에 넘어가서 사셨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최고가를 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의 형성은 5억에서 지금 부르는 건 6억까지도 불러요. 부르기는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부르기는 뭐 원래 일단 던져놓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논현에서 저 노년까지는 뭐 이제 2억에서 3억대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노년에서 신사역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분당 선선이 연장선이 되면
거기도 이제 가격은 상승 요인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급부로 강남역에서 우성 방향이 지금은 약간 좀 저평가돼 있어요. 시장 상황은 그렇게 높게 안 돼 있고요. 우성에서 뱅뱅 가는 것도 뭐 1억 5천에서 2억 1억대 지금 가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우성에서 강남역 사이는 뭐 2억에도 나와 있는 물건이 있고 3억대, 4억대 이렇게 돼 있어요. 상권이 양재 쪽으로 가면 좀 처지고 반대로 내려오면 좀 높아져 있고 시장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핫 이슈로 뛰는 게 삼성타운이 들어왔을 때 그랬지만 지금 롯데 칠성부지가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가. 롯데 칠성이 땅이 삼성보다 2배나 커요. 근데 삼성이 들어와서 시장 상황을 그렇게 변화를 시켰는데 롯데가 들어오면 뭐 그 지역은 뭐 이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가 개발이 되는 방법은 사전 협상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거 상향을 시켜주는 대신에 그만큼 국가에다가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롯데에서 강남대로변에 원래 이제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 강남 이 신분당선 지하에다가 조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신분당선은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롯데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 뭐 핫 이슈로 뛰는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죠. 그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하는데 아마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려면 절대 서초구청장이 지하를 만들 재주가 없어요. 누구 도로냐? 주인이. 주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국가는 양재 IC에서부터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는 국가도로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재 IC부터 한남 여기는 서울시 도로예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 이제 뭐 민선 시대가 됐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 어떤 공적을 내세우다 보면 도가 지나친 공적을 내세우다 보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박성중 청장이 있을 때는 덕계공원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그걸 서울시장님 해주셔 그러고 자기는 옆에 보조를 맞췄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터널식으로 하겠다. 근데 그거는 터널을 하겠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방에 가면 분당이나 이런 데 가면 서탄교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덮은 거 있죠. 막 소음하고 그것만 방지해야 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양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지하화가 됐다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 벨트는 우리나라에서 탑 브랜드로 확 바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변화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어느 때 바뀔지는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10년 정도는 이내는 되지 않을까. 10에서 15년 이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롯데가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는 상권이 어디로 뻗칠까요? 상권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이미 뭐 삼성 쪽이나 역삼동이나 이런 데 다 개발됐고 아파트로 차단되고 길 건너도 진흥 아파트도 아파트로 차단돼 있잖아요. 갈 수 있는 데는 밀려간다 그러면 교대 쪽으로밖에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교대 쪽에 재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갖고 계신 분 있으시네. 희소식이잖아요. 그죠? 오래 갖고 계세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대역 사거리가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수준이에요. 굉장히 싼 거예요. 뒷골목이 1억대. 그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냐 또 뭐 주거 3종이냐 하는데 요즘 주거 3종도요. 그 서리풀 터널 뚫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정보사 부지 뚫린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격을 요즘에 조금 뭐 물건이 좀 이렇게 근데 주거 3종 지역 위치만 좀 괜찮으면 그것도 8천에서 9천을 불러요. 근데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 도로 양쪽에 있던 라인에 있던 집들은 최악이었던 게 최상의 위치로 바뀌는 거죠. 저기가 뭘로 바뀌겠어요? 예? 고속도로 위가 뭘로 바뀔까요? 뭐 공원도 되고 뭐 필요하면 다양한 시설을 뭐 복합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R&D 지구를 놓는다 뭐 한다 하지만 사실 그 지상을 얼마든지 개발해서 도로의 지하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용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의 사례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저는 특히 그 일본에는 로폰기스를 굉장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들여다보거나 미래가치 볼 때는 로폰기스가 굉장히 모범이 되는데 일본의 랜드마크입니다. 혹시 로폰기스 견학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그 상당히 그 유곽지대로서 옛날에는 여기가 그 개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데 17년이 걸렸답니다. 뭐 재건축하는데 이제 설득하고 뭐 이렇게 내보낸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은 뭐 저층에는 쇼핑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층에는 뭐 이제 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그 제일 꼭대기에는 하늘에 닿는 미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52층, 53층에 미술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견학을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서초구청에 공직에 있을 때, 전임 청장이시던 그 진익철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거기 견학을 갔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건물 짓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건물 밑에 기둥에는요, 어마어마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냥 지진이 와도 그 대형 건물이 흔들리고 마는. 근데 진짜 제 눈으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집 짓는데 2, 3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그분들은 한 10년 걸려요. 집 짓는데. 그 정도로 집을 짓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집을 짓고 있죠. 로폰기스가 이렇게 뭐 아주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대역 쪽이 변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뒤쪽에 옛날에는 그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꽃마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 및 오피스 건물이 들어갔어요. 지하에는 롯데 쇼핑몰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서리풀 공원이 뚫리고 나면 연쇄적인 변화가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 부지잖아요. 정보사 부지를 이제 서초구 입장에서는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걸 희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술의 전당이 있고 연계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사실 희망이지 우리가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뭐 정보사 부지가 이전했지만 그 필요한 비용도 또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 부지에서는 돈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부지나 이런 걸 희망을 하는데 사실 뭐 서리풀 공원을 끼고 있는 데들은 트라우마하우스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또 구 입장에서는 또 문화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정선에서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든 일단 희망사항은 뭐 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호텔하고 어떤 그 문화시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리풀공원 터널은 이제 내년 2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그럼 서리풀 터널이 뚫리고 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강남역은 강남역이 아니라 그 이제 이쪽에 막혔으니까 이제 사당동 방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방역하고 이수 쪽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연결돼서 동작 쪽으로 뻗쳐나가는데 문제는 동작 쪽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로는 넓은 서초 쪽은 동작 쪽으로 가다 보면 좁아져요. 그러다 보면 병목 형상이 생기니까 차량이 이제 연결 숭실대까지는 쉽게 넘어가면 또 거기가 또 넓어지는데 그 숭실대 넘어가는 과정이 도로 폭이 좁아서 그걸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움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치유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서초구 쪽에서는 좋아지는데 1차적인 수혜 지역은 내방역이 되겠죠. 내방역인데 요 좀 한분옥을 혹시 방배동 내방역 쪽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쪽에서 오신 분이 없으시네. 아, 오셨어요? 요 내방역을 끼고 한분옥 여기는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될 겁니다. 과거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도시익사 용도지역 상향이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포 여기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포 여기도 옛날부터 상업지역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직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 요즘에 서울시의 그 유명한 사업지구는 다 제 손으로 라인을 걷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암이나 마곡지구, 옛날에는 수사권 실무자예요. 옛날 신문에 보면 제 얼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건 터졌을 때, 이제 한보 사태 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었어요. 내가 방송에 나오니까 뭐 사고 친 줄 알고. 근데 사고 안 쳐서 공무원 생활 잘 했습니다. 돈 안 먹어서 그렇죠, 뭐. 그래서 내방역 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준주거 지역으로는 이제 확실히 하는 쪽으로 지금 신문에도 났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방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언덕배기가 있어요. 이게 지형이. 그 좌측에가 방배 5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배 5호구역이 사실 재건축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주택 재건축 지역으로는. 근데 이제 주택 재건축 지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런 것이 어느 것이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여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건설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면요. 사실 지금 이주 시작했어야 돼요. 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현대건설에서 저거를 시공사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주비를 60%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주비를. 근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콱 막혀버렸잖아요.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입자, 전세입자 내주고 본인은 갈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주를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그 재건축 지역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분제와 도급제. 그 뭐 여기는 웬만한 분들은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이제 지분제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조합원이 토지를 대고 시공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일정 비례해서 아파트 조합 오너에게 조합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공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급제는 말이에요. 조합과 시공사가 이제 조합에서 시공사에다가 건축비를 책정을 해서 그냥 건축에 대한 비용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익은 이득이 되든 손해를 보든 조합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과거에는 지분제를 선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강북은 상황이 틀려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분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이 높으니까 지분제를 선호하지 않고 도급제를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방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엔 지분제였다가 도급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방배 15구역이 바뀌고 5구역이 이제 밑에 15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구역은 아크로 리버 롯데가 이제 여기는 2-6구역에는 이미 입주를 해 있고요. 유일하게 서초구에서 재건축 추진하는 중에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는 게 15구역이에요. 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마 6월에서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책적으로 좀 받아내려고 아마 애를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림상으로는 위태위태하지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어차피 또 새로운 사람이 돼서 방향이 되겠지만, 이거는 예정지구라는 거는 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유일하게 서초구에 단독주택 재건축 쪽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15구역이에요. 산동은 어때요? 산동, 경남 아파트 지금. 13구역이요. 13구역은 GSL에 지정이 돼 있죠. 네,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개별 지표를 받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재건축 지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 이게 뭐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1이 뭘까요? 예, 아파트를 두 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 받는 거지? 하고 그거 뭐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1+1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자산의 가치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두 세대 값어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높을 때, 그때는 1+1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높을 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전용 면적이 재건축되는 아파트보다 면적이 클 때,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때는 1+1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이 25평, 전용면 18평 두 개 합쳤을 때 43평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단독주택이 43평이 넘어요. 그럼 1+1, 아파트 두 세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로 뜨는 재건축 지역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것이 많이 이슈로 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또 위헌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헌 소송도 제기가 돼 있고 한데, 문제는 어느 분이 갖고 있는 건물이든 뭐든 새로 지면 부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만 왜 유달리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겠느냐는 거죠. 형평성과 논리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도 안 되고요. 단지 내 상가도 안 돼요. 재건축 지역에 단지 내 상가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헌건물, 새 건물을 지면 당연히 그 상승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어디나 상승이 생기고 이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 금액 대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뭐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생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모순이 있죠. 근데다가 또 이제 산출 방법도 모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보면 시골의 농지나 이런 거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왜냐면 전답, 뭐 임야 이런 거 개발하면 대지화 시킬 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죠. 그거는 이제 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시 시점의 공시지가와 종료 시점 공시지가의 뭐 지가 변동률과 공사비를 토목 공사비나 이런 걸 빼고 남은 차액 가지고 이득으로 봐서 거기에 0.25%를 부과해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취득가액과 실제로 산 취득가액과 종료 시점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차액을 또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그것도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개시 시점 지가와 종료 시점 감정평가를 해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산정 방법도 좀 모순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될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폐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아까 방배 15구역 같은 데는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행위 제한이 들어가니까 건물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으로 따지는 거 보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토지 가격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죠? 재건축 지역 안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근데 반대로 그게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면 최소한도 1억까지도 올라가잖아요. 땅이 쪼개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원포인트인데 그냥 이렇게 미래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데는 저런 다가구 주택을 사서 건축물 전환을 해놓으면 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아니 일가구 2주택은 나중 얘기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 제한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는 안 돼요. 일단 행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미 지구 지정이 돼 있으면 분할인이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기타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만 큰 문제가 없으면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건축법상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저희가 그 누구한테 의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건축 전환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예. 다세대를 바꾸면 네. 일단 그렇죠. 부가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법에 맞아야지 됩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땅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변화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서부터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관한 특례법이 생긴 게 85년도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토지, 건물 따로따로 취득을 했어요. 아파트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아파트들을 분양을 했냐면 토지 지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아파트 몇 평형 하고 분양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같은 재건축 지역의 한 단지에 있어도 토지 지분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평수가 같은데도. 그럼 어느 걸 사야 되죠? 많은 거 땅이 많아. 대지 지분 많은 거.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몇 평형이에요?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재건축 지역에 와서는 대지 지분이 얼마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건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근데 중개업소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절대. 몇 평형입니다. 아파트 뭐 몇 평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냥 모르고 사세요. 근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춤을 춰요. 그래서 한 평에도 더 큰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택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라고 해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아크로 리버 파크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존에 있던 이 지역에는 똑같이 25평형 아파트가 있었어요. 가지고 대지 지분이 이제 25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22평형 건물이 여기는 40평형 아파트인데 대지 지분은 40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엠블레이라면 45평이 돼야 돼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쪽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거 재건축에 야 우리도 니네랑 똑같은 비율로 해줘라 하고 이제 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니네들 안 받는다.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간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 길을 막았어요.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거를 도로를 파내고 막 포콜에 갖다 들이대고 아주 뭐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쨌든 그렇게 떼거지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안 들어줬는데 우회 도로로 들어갔어요. 공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굴복하고 들어갔죠. 그냥 해주세요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같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든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명품으로 뚫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명품 아파트로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어떻든 재건축 지역에는 어디 재건축을 가든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년도, 이 날짜만 아시면 돼요. 87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집합건물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등기가 정상적으로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지 지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동 지구는 제가 그냥 아주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할 일이 오늘 얘기 많은데 시간은 금방 가네요. 제가 사실 이거 2시간 이상 되는 강의인데 압축해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국회단지라고 사당역에서 남태령고개 쪽으로 가다 보면 우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뒤에 가면 등산코스, 우면산을 타고 올라가는 등산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현장에 가면 그냥 뭐 완전히 그 고물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자재 뭐 이런 게 가지고 그냥 산 위에 엉망진창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과거에 국회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필지를 분할해 놓은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개발을 못했어요. 뭐냐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도로가 소유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이게 잘라지길 70평씩 잘라져 있어요. 그런데 좋긴 좋죠. 그런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그럼 70평에 14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필지를 사면 140평에 40평. 제대로 짓죠. 그죠? 그러면 아주 멋진 집이 되죠. 근데다가 또 경사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40여 년 동안 개발 안 해주다 보니까 이 토지주들이 팔고 무슨 많이 소유권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도로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었고, 구청에서는 이제 이 난개발이 되니까 행위 제한을 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작년서부터 건축행위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조건부로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풀어줬냐면 우선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데서부터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해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해 들어가면서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데는 해줘야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번에 구청장 후보한테 정책 제안을 했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동네 너무 명품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졸작 아니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용도 지역을 뭐 상향을 시켜주고 저 같으면 상향을 시켜주고 한 40% 정도만 짓게 해줘도 뭐 전용 주거 정도만 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대신에 뭐 일정 부분을 도로나 이런 걸 기부채납을 아예 받든지 공공기여로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면은 단지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는 지역이 경사지가 있으면 지하는 어떻게 돼요? 100%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하는 카페예요. 그죠? 지상은 흉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조그마한 기둥 같은 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주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개발이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후보한테 이런 것도 하나의 표를 얻으시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정책 제안을 했어요. 근데 어떻든 지금 미개발했던 데가 그나마도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 여기는 평당 한 1,000만 원 갑니다.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뭐. 근데 와가 아니고요. 1,000만 원이면 지분 질 수 있는 땅이면 싼 거잖아요, 서초에서. 근데 140평에다가 집 지면 저거 멋있게 지어져요. 그죠? 아니, 70평 2개 사면 140평이잖아요. 그죠? 계산 착 나오시네. 그 대신에 아주 넓은 정원을 갖고 있는 집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등산길이거든요. 등산로 초입이에요. 우면산을 이 길을 둘레길식으로 타고 가면 코스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카페가 생기고 있어요. 명품 주거단지가 아니라 카페 단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당역에서 이게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오다 보면 좌측에 이제 뭐 석재도 쌓여 있고 뭐하고 쫙 있었던 데가 있죠. 거기를 이제 성뒤마을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시에서 도시계획선 갔을 때는 방배지구였어요, 이게. 택지개발로 지구 지정할 때는. 근데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수방사업 때문에 군사보호 지역에 이제 군사시설이 우면산에 다 뭐 포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지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발을 높은 층을 못 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군사 전략이 이제 요즘 현대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군사시설이.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보병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은 뭐 비행기가 날아가서 때려버리고 막 해군이 배 타고 들어가서 때리고 막 하니까 지상전이는 이제 마무리 지러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앞으로 이제 군부대가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앞으로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개발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계기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성비마을은 그동안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발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주거단지를 하는 쪽으로 다 해서 좀 구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쪽에 그 방배동에 있는 공원하고 우면산하고 연결되는 이제 육교를 놓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서 또 그거는 이제 이쪽에 개발이 될 때 나오는 이익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터미널이 문제인데, 남부터미널은 뭐 이제 대면그룹에서 저걸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해서 서울 우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터미널을 원래 계획은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은 이제 주상복합 건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소리냐. 터미널 기능은 유지를 해라. 3층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와서 저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되면 또 이제 남부터미널 주변 일대가 좋아질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재권의 변화인데, 양재권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R&D 지구라고 해가지고 매스컴이 좀 많이 오르내렸죠. 다른 데 특구로 뭐 지정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나 이런 용적률에 대해서 50%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용적률 50%를 좀 상향을 시켜주겠다는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엇박자가 돼서, 이게 누구냐면 박근혜 정부 때 강석훈 씨가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일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도 예스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상황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재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호재가 아닌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원래 그게 가고자 하는 취지는 뭐였냐면, 삼성 R&D 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연구센터가 있고 LG 연구개발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초전자에서 그 코스코 옆에 또 연구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시티 부지라고 있고 기아가 있죠.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부지가 있고 화장장이 있고 AT센터가 있는데, 특히 KT나 LG연구소나 이런 데는요, 개발하려도 개발할 수가 없는 게 도시액상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 지금 뭐 좀 연구시설이나 뭘 좀 더 주고 싶어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풀어준다 그러면 뭐 특혜의혹이다 뭐다 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을 그런 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특히 그 양재권역에는 서민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관된 산업 해가지고 이제 뭐 ICT 이런 관련된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차원에서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개발이 좀 약간 좀 지구 지정이 좀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는 혜택은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옥면동 보금자리고, 이제 삼성 R&D 단지 개발되어 있는 건 말씀드릴 필요 없고, 국립의료원이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 있죠. 만남의 광장 있는데에서 조금 여기 내려와서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만남의 광장이고, 이게 저기 헌익농 쪽으로 가는 그 지하차도 연결된 도로고요. 이쪽에 그 청계산 밑에다가 국립의료원이 들어가는데, 국립의료원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요. 근데 국립의료원이 들어가면 연관된 산업으로 뭐가 좋아지죠? 병원이 가면 주변에 뭐가 필요해요? 네? 당연하죠. 약국, 의료 관련된 시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병원 안에다가 약국을 못 넣게 돼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 안에 약국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아산병원 같은 데도 약국이 주변에 없으니까 이동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약국들이 있죠. 근데 그 대형 병원이 있으면 주변에 약국하고 의료 관련 데들이 잘 되는데, 여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여기는 이제 그 파인시티 부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또 단체 개발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매원역에는 멀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많이 코스트코까지 있어서 많이 엉키니까 아마 뭐 카풀하든 뭐 차량을 활용한다 그러면 청계산역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쪽이 좀 약간 뭐 역사 앞에 있는 뭐 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내다보면 되고, 굴다리가 이제 여기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로 활용해서 하는데, 그 밑에 세원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보상을 다 되긴 했는데 일부 안 하고 버팅긴 집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존치가 된 데면 그런 자리도 나빠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떻든 이게 국립의료원이 되고 나면 뭔가 이쪽이 상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재 AT센터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들을 뭐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AT센터는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오피스텔하고 이제 뭐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집합 건물화 시켜가지고 아마 분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화해센터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지역에서 이슈로 뛰는 게 파인시티 부지죠. 이게 이제 양재시인데 이 파인시티 부지거든요. 파인시티 부지가 상당히 지금 핫 이슈로 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하림에서 매수했어요. 하림이 이제 NS 홈쇼핑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명의로 해서 취득을 했는데 여기가 개발이 잘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싸게 샀어요, 땅을. 평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00만 원대인가? 그렇게 싸게 사서 상업지역이에요, 얘가요. 근데 상업적인데 유통설비. 그러니까 원래 물류 지역으로 돼 있었던 데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특구화 시키면서 어떤 공공기여를 받으면서 뭐 여기 호텔도 집어넣고 백화점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구상이 돼 있었죠. 근데 백화점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관련됐던 뭐 신세계라든가 롯데, 현대 등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파인시티 인근의 외곽에 경기도에 이쪽도 지금 택지개발사업 쪽으로 보금자리인가? 그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도 연계 개발이 되는데 양재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 엄청난 체중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강남 순환 관악산을 뚫고 순환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근데 저는 그거 만든 사람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통용량 평가라는 걸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도 도시계획을 한 사람으로서 상식밖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병목 형상이 생기는데 올 때 빨리 와요. 인천서도 오는데 금방 오는데 1차적으로 사당에서는 걸리고요. 2차 양재 와서는 한없이 걸려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정체를 해야 돼요. 터널 안에서.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이제 앞으로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숙제가 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고 저는 공직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미국계 회사인 팀스프리 부동산 그룹의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미국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미국의 부동산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띄워줍니다. 본사에서. 근데 이제 주로 물건이 어디냐면 LA를 근거로 해서 오렌지 카운티하고 난가주초 그쪽에 저희들 에이전트들이 한 3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사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제 뭐 궁금한 거는 회사에 와서 본사하고 화상회의도 해드릴 수 있고요.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고 가서 이제 물건 확인하고 계약만 하시면 돼요. 그런 절차를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제가 이제 토지 분야만 40년을 했어요. 도시계획하고 땅을 다루는 업무만 제가 이제 전문 직종으로 남들이 말하는 지적직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땅을 다루는, 근데 땅을 쪼개고 묻히고 뭐 하는 거서부터 땅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 뭐 복합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만 40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토지하고 국내 빌딩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그래서 빌딩은 한 600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팔아달라는 물건. 그 다음에 땅은 한 300만 평이 좀 넘는데 숨어있는 땅은 한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지방 땅, 뭐 힘든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떻든 뭐 혹시나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또 뭐 저를 이용하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히 행정기관의 인허가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제 핸드폰 번호 기억하셨다가 연락 주시면 최대한도로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뵈서 감사합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